나이를 먹으니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점점 두려워졌어요. 전셋집을 전전하던 아들 내외가 걱정돼 세상 착하다고 믿었던 며느리에게 제 집을 넘겨주며 노후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착했던 며느리가 돈에 눈이 멀었는지 이제 저에게 월세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월세 낼 돈이 없으면 나가라며 모진 말을 하더라고요. 전세 살던 며느리에게 집을 줬더니 결국 저를 내쫓으려는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참지 않고 며느리 참교육시켜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며느리 교육시켰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박선옥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 고요함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저희 집은 2층 단독주택인데 남편과 함께 평생 떡방앗간을 운영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요즘 들어 밤이 되면 특히 적막함이 밀려와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이 큰 집을 채우는 유일한 목소리가 되었죠. 저녁 8시쯤이면 습관적으로 리모컨을 누르고 소파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어느새 깜빡 잠이 들어버립니다. 새벽에 깨면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고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요. 아침이면 혼자서 밥을 차려 먹는데 예전엔 남편 목까지 2그릇을 준비하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반찬통을 열면서도 이렇게 많은 양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한숨이 나와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죠.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방앗간 일을 하던 몸이라 지금도 일찍 깨는 편입니다. 남편과 함께 반죽을 치고 떡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요. 몸은 많이 약해졌어도 마음만은 아직 그때 그 활기찬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요즘엔 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재호는 40살이 되었고 며느리 미정이와 함께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보증금만 3억 원이나 되는 곳이라 부담이 클 텐데 젊은 부부가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가끔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집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코끝이 찡해져요. 그래도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만 대답하죠. 어느 날 밤 또 혼자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외로워하고 아들 부부는 좁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살면 저도 외롭지 않을 테고 아들 부부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 부부와 함께 살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며느리 미정이에 대한 고마운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미정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28배 우리 재호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시어머니인 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집 며느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절 때 시댁 오는 것도 싫어한다는데 미정이는 오히려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더욱 그랬습니다. 장례식 때도 저보다 더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때 미정이가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어머님 곁에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가슴이 뭉클하던지요. 아,
이 아이가 진짜 내 딸이구나 싶었죠. 미정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바쁜 와중에도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서 제 안부를 물어보곤 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혈압약은 잊지 말고 드시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혼자 지내다 보면 끼니를 거르기 쉬운데 미정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더 신경 써서 챙겨 먹게 되었죠. 주말이면 더욱 바빠졌습니다. 미정이가 장을 봐서 이런저런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곤 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까지 정성스럽게 끓여서 밀폐 용기에 담아 가져오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었어요. 재료비는 내가 줄게 미정아, 고생이 많다. 그렇게 말하면 미정이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3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순수하고 밝은 웃음이었죠. 이웃분들도 미정이를 보면 부러워했어요. 옆집 김 여사가 그러더라고요. 선옥이 네가 복이 많아.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제게 좋은 며느리를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미정이는 제 건강도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정기검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고 미리미리 병원 예약도 잡아주었죠. 혼자서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검진 결과가 나오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미정이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자세히 알려주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저를 아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절 때는 더욱 놀라웠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큰 상을 차리기 힘들어 하니까 미정이가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와주었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하는 모습이 기특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런 미정이를 보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제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겠구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제게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면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세상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던데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미정이가 또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러 왔을 때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러 앉혔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는지 두 사람 모두 궁금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엄마가 요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너희들이 이 집으로 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 그렇게 말을 꺼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긴장되었거든요. 재호는 잠깐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미정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눈이 반짝이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았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오면 오히려 어머님께 불편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이의 배려심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자기들에게는 분명 좋은 일일 텐데도 제 입장을 먼저 걱정해 주니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부동산 관련 일로 상담받았던 변호사였어요. 오랜만에 뵙는 선생님께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죠. 집을 며느리 명의로 넘겨주고 싶은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저를 돌봐주어야 한다는 조건 말입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조건부 증여계약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미정이는 정말 조심스러워 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도 여러 번 물어보았죠. 어머님, 이렇게 해도 정말 괜찮으신 거죠?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그런 미정이를 보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세심하고 착한 아이라면 분명히 저를 잘 모셔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계약이 완료된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아들 부부가 짐을 정리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던 첫날 밤,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미정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재호가 텔레비전 보며 웃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게 제게는 행복한 음악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런 미정이를 보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든든한 가족이 함께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위층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대화 소리가 자장가처럼 느껴졌거든요. 오래간만에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낸 이 집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분명 기뻐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며느리와 아들이 이 집을 지켜나갈 테니까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동거 생활이 정말 꿈같이 행복했습니다. 처음 2달 동안은 진짜 가족다운 모습이었어요. 저녁 6시가 되면 미정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재호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안부부터 물어보았죠. 예전에는 혼자서 간단하게 때우던 저녁 식사가 이제는 세 식구가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어요. 미정이가 차려주는 밥상은 정말 푸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김치전까지 부쳐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요즘 체중이 좀 빠지신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혼자 살 때는 식욕도 없고 해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는데 이렇게 챙겨주니까 자연스럽게 입맛도 돌아오고 몸도 한결 나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주말이면 더욱 즐거웠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세 식구가 함께 근처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갔어요. 재호가 운전을 하고 미정이가 장바구니를 밀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보았죠. 마치 친딸이 옆에서 챙겨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함께 냉장고를 정리하고 반찬을 만드는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미정이는 제 요리 솜씨를 정말 인정해 주었어요. 특히 제가 만드는 오이소박이를 무척 좋아했죠. 어머님 손맛이 정말 최고예요. 저도 이렇게 맛있게 담그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나이가 들어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미정이에게 요리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세 식구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재호가 제 팔을 살짝 잡아주고 미정이가 반대편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천천히 걸었죠.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다가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회사 이야기를 해주고 미정이는 직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저도 예전에 방앗간을 운영하던 시절 이야기를 해주면 두 사람이 진짜 재미있게 들어주었죠. 그때 미정이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지 존경스러워요. 그런 말을 들으니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세대가 저를 이해하고 인정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밤에는 각자 방에서 쉬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미정이는 위층에서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녔고, 재호도 텔레비전 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 않으려고 신경 썼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느껴질 때마다 정말 좋은 아이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정이가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제 방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어머님, 이불은 따뜻하세요? 밤에 추우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친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구나. 든든한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보냈거든요. 그때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특히 미정이가 보여준 정성은 정말 감동적이었으니까요. 함께 산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조금 했는데 미정이가 그걸 놓치지 않고 알아챈 거예요.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약국에 들러서 감기약을 사왔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아침에는 생강차까지 끓여주었어요. 어머님, 몸살 기운이 있으실 때는 이런 차가 제일 좋대요. 꿀도 넣어서 달콤하게 만들었어요. 그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친딸도 이렇게까지 챙겨주기 힘들 텐데 며느리가 이 정도로 신경 써주다니 감동이었죠. 그 생강차 덕분인지 감기도 금세 나았어요. 미정이의 정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더니 며칠 후부터 몸보신에 좋다는 보양식을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삼계탕, 전복죽, 낙지볶음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어르신들께 이런 음식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맛있게 드시고 기력 회복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 미정이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귀찮아한다고 하는데 미정이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니까 말이에요. 이웃분들도 미정이를 보면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선옥이 며느리 정말 효녀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부럽다, 부러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미정이가 저를 잘 모셔준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미정이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도 세심하게 기억해 두었습니다. 제가 호두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번 했더니 다음 주부터는 껍질을 깐 호두를 작은 통에 담아서 항상 준비해 두었어요. 제가 오후에 차를 마실 때 함께 드시라면서 말이죠. 또 한 번은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더니 온찜질팩을 사와서 매일 저녁마다 무릎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마사지까지 해주는 거예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통증이 줄어든대요. 매일 해드릴게요. 그런 미정이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친딸이어도 이렇게까지 해주기 어려울 텐데 며느리가 이 정도로 정성을 다해주니까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미정이는 제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대화 상대도 되어 주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어요. 직장에서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길에서 본 귀여운 강아지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해주었죠. 어머님도 젊으셨을 때 이런 일 있으셨죠? 저는 어머님 이야기 듣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여주니까 대화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즐거운 대화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활기찼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미정이는 꼭 제 방에 와서 안부를 물어보았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그런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역시 같이 살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정성스러운 며느리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서서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함께 산 지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였죠. 미정이가 예전만큼 부엌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저녁 때만 되면 어김없이 맛있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는데 이제는 간편식이나 배달음식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피곤해서 치킨 시켜 먹어도 될까요? 처음에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젊은 사람도 매일 요리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괜찮다고 말해주었는데 그런 날이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미정이가 일어서서 설거지를 했는데 이제는 식탁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제가 먼저 일어나서 그릇을 치우려고 하면 그제서야 미안하다는 듯 따라 나서곤 했죠. 주말에 함께 장을 보러 가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같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미정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혼자 다녀오세요.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니 젊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풀어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점점 미정이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평일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이면 아예 종일 밖에 있는 경우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집에 있으면서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려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집에 와도 방에만 있으면서 나오질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던 즐거운 시간이 점점 조용해지더라고요. 미정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죠. 오늘 회사에서는 어땠어? 네, 그냥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대답만 하니까 대화가 이어지질 않았어요. 예전에는 직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는데 이제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가장 달라진 건 미정이의 말투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이제는 뭔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웃음소리도 줄어들고 제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짧아졌어요. 제 건강을 챙겨주던 세심한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약을 사다 주고 생강차를 끓여 주었는데 이제는 제가 아프다고 해도 그냥 흘려들었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예전에는 마사지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같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정이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따뜻하고 다정했는데 이제는 뭔가 귀찮다는 표정을 자주 지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달라졌다. 분명히 뭔가 변했다. 이런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자꾸 자라났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미정이의 눈치만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날이 왔어요. 함께 산지 넉 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미정이가 재호와 함께 제 앞에 앉더라고요. 뭔가 진지한 표정이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미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관리비나 공과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정이의 다음 말을 듣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매달 월세를 조금씩 내주셨으면 해요. 월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월세를 내라고요? 제 집에서 제가 월세를 내라고요? 꿈을 꾸는 건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아들 재호도 옆에서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미정이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서운했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이게 무슨 소리니? 이 집은 너희들이 나를 돌봐준다는 조건으로 넘겨준 거잖아. 그렇게 말했더니 미정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예전에 그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래도 실제로 생활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어머님 혼자서 드시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혼자 먹는 게 뭐가 있다는 건지, 그동안 미정이가 해준다고 했던 것들이 다 부담이었다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건 미정이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공손하고 다정했는데 이제는 마치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집 주인은 자기이고 저는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말이에요. 며느리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무서웠어요. 그동안 보여준 친절과 정성이 다 가짜였단 말인가요? 집을 넘겨받기 위한 연기였단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에도 미정이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마치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평소보다 더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재호에게 따로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아들도 어색해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미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생활비가 실제로 많이 들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더욱 서운했어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혼자 앉아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다면 집을 넘겨주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집은 이미 미정이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무엇보다 속상한 건 미정이의 배신감이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착하고 정성스럽게 저를 챙겨준 게 다 계산된 행동이었다니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오후에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방 한쪽 서랍장으로 걸어가서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했던 계약서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손이 조금 떨리면서도 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정이가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지, 정말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모습이 정말 착하고 배려심 깊어 보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서 내용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조건부 증여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조건이라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증여받는 자는 증여자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생활 전반에 걸쳐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다한다. 이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돌봄과 부양의 의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지금 미정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이 조건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월세를 내라고 하는 게 부양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분명히 조건을 잘 지켰어요. 아니, 그런 것처럼 보였죠. 정성스럽게 음식도 해주고 건강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집안일은 점점 제가 하게 되고 건강은 신경도 안 써주고 오히려 저한테 돈을 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부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변호사 명함도 찾았습니다. 그때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던 선생님이었어요. 명함을 손에 들고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전화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 말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미정이는 또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월세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 달부터 시작했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정아, 내가 집도 넘겨줬는데 월세까지 주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더니 미정이가 잠깐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머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밤 다시 계약서를 펼쳐놓고 읽어봤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도 기억났어요. 조건을 위반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셨던 게 말이에요. 변호사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전화를 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았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혹시 미정이가 마음을 바꿔서 예전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무슨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생활비를 내라는 요구를 듣고 나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집만 받으면 되고 나는 그냥 월세나 내는 세입자 취급하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변호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보자고요. 그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미정이와 재호가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진 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떨렸는데 막상 전화를 하니까 담담했어요.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렸더니 당일 오후에 시간을 내주셨어요. 오후 2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몇 달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러 왔던 그 자리였어요. 그때는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지 미정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변호사 선생님께서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셨어요. 계약 당시 상황부터 시작해서 처음 몇 달간의 평화로운 시간, 그리고 미정이의 태도, 변화와 월세 요구까지 모든 걸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메모를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더라고요. 박선옥님,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조건부 증여계약에서 핵심은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미정이가 약속을 어긴 거였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돌봄과 부양이라는 조건에는 단순히 함께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보살핌이 포함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오히려 증여자에게 월세를 요구하는 건 조건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증거였어요.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미정이가 월세를 요구했다는 증거, 돌봄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 그리고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수집하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증거만 제대로 모으시면 증여 취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 명의를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이 보였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는 해결책이 보였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증거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법적 절차도 복잡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말이에요. 미정이와 다시 한번 진솔하게 대화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미정이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은 사라졌어요. 제가 외출했다 온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거실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미정이가 또 월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욱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말씀대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부터 미정이의 말과 행동을 꼼꼼히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두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기계 다루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웃집 김 여사 손녀한테 부탁해서 사용법을 배웠죠. 혹시나 해서 며느리한테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운다고만 했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또 돈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번에는 미리 녹음 준비를 해뒀죠. 어머님, 이번 달 월세는 언제 주실 거예요? 관리비 고지서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고요? 예전에는 제가 다 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까지 제 부담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 집에서 전기나 가스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미정이가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하루 종일 집에 계시잖아요. 저희는 직장에 나가서 낮에는 집에 없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얼마나 전기를 쓸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젊은 부부가 밤에 들어와서 에어컨 틀고 드라이어 쓰고 각종 전자기기 사용하는 게 훨씬 많을 텐데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몸이 아프다고 연기를 해봤거든요. 어디까지 돌봐줄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미정아, 어제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서 그래.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미정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저는 내일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겠어요. 택시 타고 혼자 다녀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는데 회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회사에 휴가를 내고라도 병원에 따라와 줬을 텐데 이제는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연기를 해봤어요. 미정아, 정말 숨이 안 쉬어져서 무섭단다. 혼자 가기가 두려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심각하면 119를 부르시던가요? 저는 정말 바빠서 안 돼요. 119를 부르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 순간 이 아이가 정말 돈에만 눈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은 자기 명의로 받아놓고 이제는 저를 완전히 남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녹음으로 남겼어요. 또 미정이가 SNS에 올리는 사진들도 캡처해뒀죠. 명품 가방 자랑하는 사진,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 사진, 친구들과 해외여행 간 사진까지 말이에요.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생활비를 내라고 하는 모순된 모습이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통장 내역도 정리해뒀습니다. 미정이한테 집을 넘겨주기 전과 후에 제 생활비 지출을 비교해서 정리했어요. 실제로는 제가 쓰는 돈이 줄어들었는데도 미정이는 생활비가 늘었다고 거짓말하고 있었거든요. 며칠간 이런 식으로 증거를 모으면서 미정이의 본 모습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정말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집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이용당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정이가 친구한테 하는 전화를 우연히 들은 거였어요. 응, 시어머니 집 받았어. 이제 월세도 받으려고. 완전 꿀이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제는 저를 월세 내는 세입자 취급하며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해보니 충분해 보였어요. 변호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들이 다 모아진 것 같았거든요. 이제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 선생님께서 제가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라고요. 녹음 파일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SNS 캡처 화면들을 보시면서는 혀를 차시기도 했어요. 박선옥님,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증여 취소 소송을 진행해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제 집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러 번 사무실을 오가면서 서류를 준비했죠. 그 과정에서 변호사 선생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재판 날짜가 정해졌을 때 미정이와 재호의 반응이 볼만했어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아보고는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소송을 걸어요? 미정이가 다급하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이제야 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재호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어요. 어머니 편을 들자니 미정이가 싫어할 것 같고 미정이 편을 들자니 양심상 그런 것 같고 말이에요. 첫 번째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되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법정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행히 변호사 선생님께서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미정이와 재호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미정이 표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저희 변호사 선생님께서 체계적으로 주장을 펼쳐주셨어요. 조건부 증여계약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미정이가 어떻게 그 조건을 위반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죠. 특히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을 때 미정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자기가 한 말들이 그대로 증거로 나오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월세를 요구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에 함께 가기를 거부한 내용까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판사님께서도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중간중간 미정이 측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시기도 했는데 제대로 된 반박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SNS 증거들이 제시되었어요. 미정이가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시어머니한테는 생활비를 요구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요. 미정이는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소송을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법정까지 와서야 뉘우친다고요? 얘 너무 늦었어. 이미 네가 한 일들은 되돌릴 수 없단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뒤에서 미정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린 건 미정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재판에서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주셨어요. 조건부 증여계약에서 명시된 부양 및 돌봄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으므로 증여 취소를 인정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드디어 제 집을 되찾았구나, 정의가 승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정이와 재호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어요. 특히 미정이는 완전히 무너져서 법정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였죠. 재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집으로 돌아와서 미정이와 재호에게 말했어요. 이제 짐 정리해서 나가거라.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고 배신당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후 미정이와 재호는 짐을 다 정리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미정이가 짐을 트럭에 실으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몇 달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인데 이렇게 헤어져도 되나 싶었거든요. 어쩌면 미정이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저 눈물이 진짜일까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는 아닐까요? 한 번 속은 사람을 다시 믿기에는 상처가 너무 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네가 스스로 버린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미정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재호가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죠.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트럭이 떠나는 소리가 들린 후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오랜만에 혼자가 된 거죠. 그런데 예전처럼 외롭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 더 컸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미정이와 재호가 사용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액자 자국, 바닥에 남은 가구 자국들까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층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집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렸어요. 그 과정에서 미정이가 남겨둔 물건들도 몇 개 발견했는데 모두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아이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집 정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어요. 미정이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변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그 배신의 상처는 제 마음에 깊게 남을 것 같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혼자 늙어가는 게 정말 외로울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겠느냐는 내용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상품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은행을 찾아가서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매월 생활비도 받을 수 있다니 괜찮은 방법 같았어요. 상담받으면서 은행 직원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르신, 주택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그래,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제 힘으로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택연금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 매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니까 경제적으로 불안할 게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누구한테도 신세를 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집 정리가 끝나고 주택연금 가입도 완료된 후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 권리를 지켜낸 제 자신이 대견했어요. 이제야 정말로 제 노후를 지켜낸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일궈낸 이 집에서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비록 혼자지만 마음만은 홀가분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지내는 일상이 처음엔 조금 적적했지만 이제는 정말 편하네요. 매월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으로 경제적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면서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답니다. 아들 재호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처음엔 서먹서먹했는데 요즘은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안부 정도는 물어보죠. 며느리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만 더 이상 제게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가끔 이웃분들이 그러세요. 며느리를 너무 매정하게 내쫓은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믿고 맡겼는데 배신당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요. 평생 모은 재산을 함부로 넘겨줬던 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되찾아서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 그냥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노후 준비는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기대지 마시고 혼자 힘으로 해보세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돈과 재산이 관련되면 더욱 그래요. 저는 이제 진짜 제 집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빌붙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네, 선옥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선옥님의 긴 밤은 끝이 났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내 이름으로 노후를 채우는 일,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운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선옥님께 응원과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